치약에서의 인문학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강의해 주실 분은 이재일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치약대학원 교수이시고요. 치과의료 관리학 죄송합니다. 한국 치과대학 치약전문대학 협의회 초대 이사장을 맡으셨고요. 사실 치과계에서의 교육 쪽에 가장 큰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구강병리학회 회장도 하시고 한국기초치약협의회 회장이 또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한국치약교육평가원장이시고요. 특별히 인문학에 관련되는 인간다움에 대한 것을 항상 많이 강조를 하시고 치과계에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재일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는 해주셨지만 제가 교육적으로 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목은 치과 인문학인데요. 인문학까지 강의를 하냐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2000년에 처음 설계를 해가지고 학생 새로운 교육과정,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그 학생의 교육에서 그동안 치약에서 안 가르치던 내용, 환자의 대화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서 알아야 될 다른 내용들, 쉽게 말해서 공학적이지 않은 부분을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윤리학 이런 것들을 1, 2, 3, 4학년에 걸쳐서 쭉 가르쳐 왔는데요. 이제 저도 마무리할 때가 됐고 그거 말고도 이제 학교 예산이 연수원 강의라든지 대학원 강의에서도 인문학, 특히 윤리학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AIS의 치과 인문학이 뭔지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는 결론은 답은 없습니다. 인문학 자체가 A다, B다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AI에 대해서 다 전문가들이 소개를 해주셨고 어떻게 사용할지 앞으로 우리가 AI 속에서 어떻게 살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AI에 대해 소개를 잠깐 드리고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치과 환경에서의 AI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특히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AI 기술, 산업혁명, 그리고 AI, 그리고 그 융합이 전문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AI 역사인데요. 철학적인 기원은 오래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3단 논법이라든지 그러면서 사고 자체를 규칙이라고 하는 구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논리는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규격하고 형식화할 수 있다. 그걸 더 잘 얘기한 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은 생각하는 기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요. 기계화할 수 있다. 기계화의 그림도 그렸습니다. 이 사람이.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과학화하느냐였고요. 그 다음 단계로 오면 이제 부울대수라는 걸 발견한 조지 부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게 이분의 출발점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도 어떻게 구조를 만드느냐, 컴퓨터 이론이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소개를 하고요. 워낙 유명한 앨런 튜링이 기계가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고가 기계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기계인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튜링의 질문, 알고 있는 기계가 생각하는지를 기계하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튜링 테스트를 개발합니다. 지금 AI들은 아마 사람보다 대답을 잘할 겁니다. 그리고 이 AI라는 말은 우리 좌장이신 김원 교수님 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1956년에 처음 나온 조어입니다. 거대한 컨퍼런스에서 잘 발표된 건 아니고요. 여기 나온 분들은 다 굉장히 대단한 분들입니다만 사실은 젊은 시절에 AI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하면서 나온 다트머스 컨퍼런스라는 게 있고요. 마빈 민스키가 처음 얘기를 했고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을 타고 유명해진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퍼지기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는 한동안은 두 가지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까지도 기본적으로는 기호주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와 규칙에 따라서 사물을 해석하는 거였는데요. 학습 이론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데이터하고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는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컴퓨터의 기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근데 성능이 좋아지니까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이 좋아지면서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나오는 연결주의에 의한 인공지능이 갑자기 발전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알파고입니다. 알파고가 이 2016년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세상이 확 바뀐 건데요. 알파고 똑같습니다. 알파고가 바꾼 게 아니고요. 바뀌는 과정을 알파고가 보여준 거죠. 이 시대도를 이기면서 AI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생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죠.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알파고는 그걸로 끝났어요. 저는 뭐 안 팝니다. 거기서 나오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죠. 알파 제로, 뮤 제로 이런 걸 만드는데 이제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바둑의 기보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뭐든지 규칙을 가르쳐주면 그 규칙을 학습해서 스스로 대국을 한 다음에 뭐 체스건 바둑이건 장기건 알아서 만들어서 합니다. 요즘 바둑 기사들은 젊은 어린 친구부터 나이 든 프로까지 대부분 다 AI랑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이 알파고를 개발했던 그 회사는 구글의 딥마인드인데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 딥마인드의 CEO가 데미스 하서비스인데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알파고를 개발해서 또는 딥마인드로 수상한 게 아니고요. 프로테인 폴딩에 대한 그 발견을 통해 가지고 혼자서 한 건 아니죠. 바이오케미스트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굉장히 많은 AI 전문가들이 노벨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올로지라든지 피지올로지, 메디신 이런 쪽에서 노벨상을 수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시험관 있고 배양실 있고 뭐 온갖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생각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설계나 이런 짜임새 자체를 AI를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16년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사실 알파고는 그걸로 끝내고 더 이상 판매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뜬 게 IBM의 닥터 왓슨이라는 겁니다. IBM은 굉장히 오랫동안 왓슨을 개발을 해왔어요. 닥터 왓슨을 개발해왔다. 2017년에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소란했어요. 많은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들이 IBM에서 닥터 왓슨을 도입하고 붙여놓습니다. 사실 IBM은 이걸 위해서 하버드의 슬로안 캐터링 캔서 센터하고 같이 캔서 진단에 대한 걸 굉장히 깊이 있게 만들었고요. 자기들은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한국이 주지만은 여러 나라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7년에 그러고 나서 2020년 들어오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2023년인가 매각하고 2022년에 매각하고 끝납니다. 없어졌어요. 왓슨 자체가 엄청난 준비를 했고 엄청난 데이터와 이것들을 운영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접근 방식 자체도 규칙 기반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떠나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있는 실생활에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한 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맛배기입니다. 이 사람 유명한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그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입니다. 몇 년이더라? 1971년에 창시했고요. 작년까지 CEO를 했습니다. 그러다 불미스러운 사태로 물러나긴 했는데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여러 가지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경제학자입니다. 이런 과학의 발전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갔다기보다는 내용은 잘 해석을 했어요. 결국은 직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쓴 책이 The Future of Jobs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나오면 엄청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얘기 그게 이제 우리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이후의 4차 산업혁명입니다. 뭐가 다르냐? 1차 산업혁명은 사실 그림 보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모든 게 편해지고 자동화됐다. 하지만 여러분 또 반대로 아는 러다이트 무브먼트라는 걸 아실 겁니다. 기계 파괴 운동이죠. 그게 단순하게 새로운 기계가 나오는데 공포를 느껴서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전문 직장 능력자들을 다 쫓아냅니다. 전문적인 공원들, 그러니까 방적공들을 쫓아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센트, 몇 페니 주고 아니면 아주 적은 돈을 주고 고용하는 여자하고 애들을 그때는 뭐
아동 고용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10살 이하의 애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사회가 바뀝니다. 그거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법도 바뀌고 노동에 대한 개념도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도 피지컬 AI 때문에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전기의 발명으로 좋아졌다. 컨베이어 벨트가 나오는데 사실 2차 산업혁명의 제일 큰 드라이버는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가 그동안 조립하던 기계, 전기를 쓰니까 좀 더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기계의 한 부분으로 만듭니다. 누구는 나사만 쪼고 누구는 못질만 하고 쭉 갑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유명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고요. 근데 슈밥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실제로 그때 얘기했던 거는 710만 개가 2020년까지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새로 만들어진 게 200만 개고 그래서 순 일자리가 500만 개가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어요. 실제로 예측대로는 안 됐어요. 이미 2020년은 지났고요. 하지만은 보니까 달라지고 있다. 원래 예측했던 여기 밑에 잘 보시면요. 의료 분야가 영 혜택을 많이 받을 거라고 45%는 혜택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사실 의료 분야가 제일 유리한 입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대체, 원래 생각했던 단순 인력의 대체보다도 오히려 머리를 쓰는 전문직, 회계사, 변호사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필요는 하죠. 하지만은 숫자가 이제는 더욱더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자체가 다 바뀌고 변형되고 재구성이 된다. 그래서 AI가 굉장히 많은 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들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는 이건 뭐 여담인데요. 한국은 로봇이 세계에서 제일 잘 발달된 국가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위입니다. 2위가 싱가포르고요. 중국이나 이런 여기도 못 쫓아갈 정도로 제가 이거를 처음에 2010년대, 2000년대 또 같은 문서를 발표를 했었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계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로봇들이 뭐 하는지가 전 세계가 무슨 일이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로봇과 관련된 사고가 나도 전 세계 뉴스에 뜹니다. 얼마 전은 아니죠. 2년 전인가 로봇 고치던 사람이 로봇 때문에 사망한 사고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다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로봇이 사람을 공격한 것처럼 그런 위상에 이어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담이고요. 그래서 아까 많은 분들이 로봇 얘기를 하셨고 로봇이 아니죠. AI를 얘기하셨는데요. 요즘 말하는 로봇은 사실은 피지컬 AI라고 하는, 그러니까 AI의 도움을 받는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발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햅틱 테크놀로지는 오래전부터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뭐 요새는 버추얼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네킹이나 시뮬레이션 유니트에서 환자 이를 깎는 게 아니고요. 버추얼 시뮬레이션이 되는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모형 이빨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개발을 해서 환자의 CT나 아니면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환자에서 실제로 임플란트라든지 다른 서저리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 얘기 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해상도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원격 정보와 관련된,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은 치과는 원격 진료와 관계 없지 않은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자와의 관계라는 게 직접 마주대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이 환자와의 관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환자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관리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해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1990년대 원격 진료 또는 원격 교육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을 진행했는데 사실 치과는 별로 성공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전에 많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임상 보조자로서 AI가 나옵니다. 문제는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제만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뭘까 하는 거죠. 인문학이 뭔가 하는데 인문학, 문학을 하는 거, 책을 읽거나 하는 거, 그게 환자를 보는데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물을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AI는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줍니다. 봤네. 그럼 여기에 맞춰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환자를 진료하면 된다. 로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돼요. 조금 전에 환자의 성격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환자와 의사, 치과 의사의 관계, 그리고 진료의 결과에 대한 관계는 과학적인 정보와 잘 만들어진 기계만으로 획득되는 게 아닙니다. 환자가 기대하고 있는 걸 어떻게 만족시킬? 우리는 환자가 오면 하악 6번 하악 우측 대구치에 충치가 있으니까 치료를 하면 된다. 필요하면 엔도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끝났다. 치료가 끝났다. 이렇게 치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환자가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다. 환자는 여기에 무슨 치료를 했는지, 클래스 2 캐비티를 만들었는지, 레진을 씌웠는지, 아말감을 넣었는지, 골드를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물론 나는 피지컬하게 해결을 해야 되죠. 하지만은 그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나는 기술을 잘 습득해서 잘 치료해 주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환자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지를 환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보만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고 환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인문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나 소통과 관련된 관계 기반 진료가 필요해집니다. 환자는 통증에 대한 공포도 있고 불안도 있고 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환자가 말한다고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표정어로만 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럼 인문학적으로는 그럼 잘 읽으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환자의 서사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의 스토리인데요. 한 1시간쯤 앉아서 들으면 제일 좋겠죠. 1시간 들으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합리적인데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자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환자만 잘 이해하면 되느냐? 머릿속에서 그걸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환자의 내러티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반적인 과정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인문학적인 이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기술로서는 아까 말한 대로 공감도 하고 윤리 규정 준수하고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타인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는 학생들 가르칠 때 이건 심패시가 아니고 엠퍼시라고 하는데요. 엠퍼시는 심패시하고 다르게 환자가 슬프면 나도 같이 슬퍼하면 심패시입니다. 근데 엠퍼시는 환자가 슬퍼하면 내가 그렇네요. 나도 슬프네요라고 환자한테 느낄 수 있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오는 걸 다시 받아서 돌려주는 거죠. 때로는 연기처럼 설명을 하고 연기처럼 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는 환자가 생각하는 결과와 내가 생각하는 결과 원래 정확한 결과는 다릅니다. 때로는 옳고 그른 게 부딪히는 게 아니고 옳고 옳은 게 부딪힙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건지 답이 없는 게 인문학이거든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충치를 치료하다가 아니라 환자의 몸, 여기서 몸이라는 건 마음과 연결된 몸은 어떻게 볼 건지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언어를 듣고 내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책을 많이 읽고 숙제도 많이 내줍니다. 효과가 있느냐? 효과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게 경험 있는 치과 의사들한테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테크니컬한 건데요.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의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숙련 그래서 보통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보고 해석하고 실천하고 하는 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전문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명료화한 다음에 가설을 세워서 결과를 추론하고 실제로 행위한 다음에 끝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맞게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사이클입니다. 그걸 학생들한테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사이클이라고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가 아까 보신 것처럼 분석도 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사람은 분석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가치, 윤리 그리고 환자의 서사 해석에 대해서 관계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치과 의사는 기술을 해석하는 전문가, 그건 AI에 맡기고요. 감정의 전문가, 그래서 관계의 전문가, 의미의 전문가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피에로 포샤르 얘기했습니다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윤리 원칙은 5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4가지입니다. 자율성 존중, 악행 금지, 선행, 정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사실은 윤리의 제일 문제가 AI를 사용을 했을 때 AI가 답을 줬어요. 근데 난 AI 시킨 대로 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잘못된 거냐? 난 AI 시킨 대로 했는데 책임은 AI가 지는 게 아니고 치과의사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AI가 알아서 해줬으니까 나는 그건 눈 감고 시키는 대로 했다는 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블랙박스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고요. 동시에 AI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내가 일단 선제적으로 점거하고 환자한테 영향이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AI들은 다 굉장히 심각한 편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AI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과의사는 책임, 그리고 AI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인격이 없고 책임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AI가 잘못했어도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뢰는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 따로 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는 프레딕티브하고 프리벤티브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똑같은 진료를 받는 환자, 다른 환자는 퍼스널라이즈 돼 있어야 됩니다. 뭐 결론인데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사람이 방향이다. 이거를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체 세미나의 결론을 잘 지어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치과의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환자를 대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치과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중랑구에 개원하는 박성택인데요. 방금 그 서사의학 또는 뭐 메타의학 한데 저희들이 의료인문학이나 치과인문학 그 공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메타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 거기에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한테 제가 이거를 1, 2, 3, 4학년에 걸쳐서 거의 수십 시간의 강의와 실습도 시킵니다. 연습도 시키는데요. 효과요? 전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답 쓰는 것만 열심히 배워왔는데요. 이게 몇 점짜리냐, 정답은 뭐냐만 끊임없이 묻거든요. 우리가 치과의사도 똑같습니다. 여기 부른 분들도 다 졸업할 때까지 답을 찾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보는 과정에서 사실은 답은 있어요. 여기저기 답은 있는데요.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목표는 답이 아닙니다. 답이 없다는 거죠. 답이 없는데 답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그 선택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하고 환자 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 태도를 유지하면서 뭐 권위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다 이것도 아니고요. 환자에 대해서 나의 기본적인 원칙, 아까 말한 윤리 원칙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동시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고민, 서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환자의 서사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서사를 통해 가지고 최종 결론은 요즘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환자 중심 진료라의 개념이 환자한테 친절한 게 아니고요. 최종 결정을 환자한테 맡기는 겁니다. 당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이런 건 같이 논의를 했는데 결정권은 당신한테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을 환자를 설득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결국은 진료의 주체가 환자인 것이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본다고는 하지만은 책임은 나한테 여전히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는 게 글쎄요. 저는 그 이상의 메타의학을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일 교수님께서 인문학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인간학으로 넘어오셨고요. 제가 그 호기심에서 챗GPT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소위 소마틱 덴티스트리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몸학이죠, 몸. 우리는 몸을 다루는 의사로서 몸학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소마틱 덴티스트리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줄래라고 물어봤습니다. 좀 간단하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이런 용어를 한 번도 내려본 적은 없다. 정의 내려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1번 치아는 신체의 한 부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의 일부다.
그래서 몸학적으로 보면 입은 단지 입이 아니고 입은 먹기, 말하기, 숨쉬기, 표정 짓기, 통증 느끼기, 타인과 관계 맺기를 하니까 몸의 기능과 감각이 다시 조화되도록 돕는 사람으로서 치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치과는 고통의 신체성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환자가 왜 긴장하는가, 구강 통증은 단순히 물리적 손상만의 문제인가, 뭐 이런 걸 하고 몸의 경험을 섬세하게 읽는 직업이 치과 의사다. 그 세 번째는 구강은 정체성과 사회성을 드러내는 몸의 표면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쫙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치과는 미세한 몸의 사용을 이해하는 분야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치과 진로를 돌봄의 몸 기술로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치과에서는 하도 많은 글을 쓰는데 나는 치과를 단지 치아의 수복과 교정의 영역을 보지 않는다. 입은 인간의 생존, 의사소통, 감정표현, 사회적 관계가 교차하는 신체의 중심적인 통로이며 치과 진료는 이 복합적인 몸의 경험을 다루는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몸학의 관점은 나에게 치과를 국소적 처치의 기술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과 감각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통합적 돌봄의 분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챗GPT가 굉장히 인간하게 돼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유미 원장님. 네, 교수님 정말 강의 많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은 분야여가지고 사실 AI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강의를 만들 때 한 5가지 정도 AI를 썼거든요. 첫 번째 챗GPT로 저희 병원에 쓰고 있는 거를 이제 돌려서 어떤 아이디어를 짜고 다시 클로드에 가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클로드로 만든 다음 이제 뭐 노트북 LM도 돌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감마 AI로 제가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결론은 제가 다 수정을 일일이 색깔을 입히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AI 시대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희의 역할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런 색깔을 입히고 어떤 완성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AI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할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의 강의에서 비슷한 말씀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도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실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결론에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마지막 잠깐 보여주다 말았는데요. 치과 의사가 기술을 쓰는 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뭐 요미 같은 인공 로봇이 임플란트 심을 수 있어요. 사람 안 심어도 돼요.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은 결국은 그 기술을 관리하는 기술의 의미나 한계를 이해하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치료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관리자의 역할이죠. 아마도 제가 보기엔 10년, 20년 지나면 치과 의사는 호주머니에 손 놓고 앉아가지고 돌아가는 걸 그냥 잘 돌아가네 라고 봐도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지휘자와 관리자가 되는 게 치과 의사의 역할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나마 바뀐 게 우리 김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강이 몸의 일부라는 개념을 이제 벗어나려고 합니다. FDI도 그 얘기를 하고 WHO도 같은 얘기. 구강이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WHO에서 구강 진료를 전신 진료에 통합해서 당뇨가 있으면 구강부터 봐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합형 진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은 의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지휘자로서의 컨택트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AI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 놓고 쓰는데요. 절대로 믿지는 마시고 항상 확률적인 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좋은 정보도 주셨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다 감사합니다. 됐는데요. 좀 아쉬워서 이재열 교수님 강의에 딱 한 분만 질문을 더 받고요. 1, 2분 지나가더라도 이재열 교수님 지났네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강의실 수도 있으셔가지고 은퇴 곧 하시니까. 네. 네, 치아연구원 황충주입니다. 이재일 교수님도 인문학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또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치과 의사의 그 공감 능력이나 소통이잖아요.
근데 특히 AI 시대가 되면 우리 노래방 기계 나오면 우리 노래 가서 다 잊어버린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의사가 했던 일들을 AI가 다 하다 보면 인간의 본성을 다 잊어버리고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학생들한테는 뭐 아무리 설명해도 뭐 그 효과가 없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저는 치과 의사가 돼서의 그 인문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료관리학계에서도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사람 만날 때마다 이제 책을 읽어라 뭐 여러 가지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곧 은퇴하신다니까 또 의료관리학계에서나 또 이재일 교수님이 이제는 학생들이 이제 뭐 점수가 아니라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또 인문학을 가지고서 환자를 볼 때 어떤 교육이나 어떤 것들을 좀 역할을 좀 해야 될 건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뭐 황 교수님이 워낙 전문가시고 잘 아시니까 충분히 더 잘 설명을 하실 텐데 저한테 주셔가지고 학교에서 인문학 교육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까지 배운 학생들이 치과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졸업하는 동안에 인문학적인 사고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인문학 자체는 가르쳐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습득하고 느껴야 됩니다. 뛰어다니고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 책도 보고 그 영화도 보고 하는데요. 결국 학생들은 숙제만 뭐 고등학생 똑같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좋은 소설들의 요약문만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 속에 들어가. 아까 말한 개인의 내러티브에 들어가고 환자와 공감하는 훈련을 하고 이런 훈련들이 교육 과정에서 확장이 되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 4년 또는 6년의 교육 과정에서 모든 걸 확보할 수는 없지만은 습관이라도 넣어주는 게 좋겠다는데 제가 하던 것도 2005년보다 지금 2025년에 확 줄었습니다. 애들 다른 거 배우기 바쁜데 뭐 이거까지라고는 생각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나이 드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AI가 우리가 할 것 굉장히 많이 대체해 줍니다. 남는 시간 그 AI 사용법을 더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던져주면 학생들은 더 잘 배웁니다. 차라리 다른 연습을 시키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저희 평가원에서 기준 중에서 학생들이 대외 봉사를 나가는 거를 중요한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거를 훈련하는 과정들을 넣거나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서 학생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든 치과의사까지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훈련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건 협회에도 필요하고 의료관리학회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치과의료관리학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게 공감의 기술을 치과의사들이 그 무장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셔야 되고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치학계 리더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